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올해 50살 아저씨입니다. 젊은 날에 서핑과 스킨스쿠버에 빠져 독신으로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내로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젊음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막내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내 몫으로 유산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누나의 등살에 정신 차려서 그 돈으로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호회 미순 씨 도움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애 없는 돌싱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녀와 동거를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4년을 같이 보냈는데 갑자기 그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잠자리를 너무 밝힌다는 것입니다. 극이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극이다 내가 코도 너무 많이 골아서 밤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키나와에서 동생이 펜션 차렸다고 오라 해서 가버렸습니다. 사실 미수는 천성으로 그쪽으로는 담백한 타입이었습니다. 맨날 나만 보채고 눈치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여생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착했고 숨기는 게 없었고 장사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게는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개월째 풀지를 못해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붙어 있는데 따로 딴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내가 짜증을 냈고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못 살겠다고 짐 싸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녀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밤이 안 맞으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절대 그녀와 같은 짝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은 그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 홀로 덩그러니 가게에 남았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게는 단골이 많아서 바쁠 때는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손님들도 그녀의 부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바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은 자주 그만두고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바생이 자주 바뀐 어느 날 아줌마가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대학생 딸이 있는 참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지쳐있던 차에 어서 오시라고 받았습니다. 남편이 실직이 돼서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짧은 파마머리 중키의 미인인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첫눈에 반한다고 할까 그 정도였습니다. 카페는 처음이라 일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걱정이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저하고 둘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내일 오겠다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밝은 얼굴로 활기차게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 보니 가게가 좀 안정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알바 아줌마 정숙 씨는 금방 가게 일에 적응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정숙 씨에게 가게를 맡겨도 될 정도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잘해서 그런지 가게 일도 아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금방 3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밝고 상냥한 태도로 정말 가게 일을 잘했습니다. 마치 내 가게처럼 해서 그동안 미순 씨의 공백을 다 메꾸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모닝커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장사 이야기도 하지만
자연히 개인사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남편은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 타입이랍니다. 갑자기 회사가 도산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답니다. 아파트 대출금 갚기 위해 정숙 씨도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랍니다. 정숙 씨는 미순 씨 이야기를 단골을 통해서 대충 들은 모양입니다. 나는 이제 여유를 찾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았던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전같이 혼자 위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가끔씩 정숙 씨 생각도 합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위에 선반을 닦고 있는데 밑에서 쇼케이스를 청소하던 정숙 씨가 갑자기 제 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바지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브이넥 니트 사이로 하얀 봉글한 물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쪽이 반응이 와서 불룩해졌습니다. 이 순간들이 적나라하게 영화처럼 그녀에게 보여졌습니다. 나는 놀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해연하게 그 장면을 다 관람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점장님 같이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에게 무슨 불만이 있다고 집을 나갔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달이 다 갑니다. 저는 점장님 한 번도 짜증내는 거 본 적 없어요.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점장님도 완전 좋으신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정숙 씨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 저를 좋게 봐주셔서 사실대로 말할까 하다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둘이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치가 자주 납니다. 그때마다 바지가 불룩해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정숙 씨는 관람합니다. 어떤 때는 정숙 씨가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릴 있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정숙 씨와 나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내 혼자 산다고 그녀는 여러 가지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도 매달 월급 때는 고맙다고 항상 그 이상 성의를 표했습니다. 나는 정숙 씨가 너무 좋아서 최대한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같이 일한 지 반년이 훌쩍 넘어서 우리는 너무 친해졌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이 내가 정숙 씨와 재혼했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월급날 정숙 씨가 보너스 너무 많이 주신다고 술 한잔 산다고 했습니다. 동네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방 가서 늦게 온다고 2차로 맥주를 했습니다. 2차로 간 맥주집에서 정숙 씨가 또 미순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미순 씨가 왜 떠났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점장님은 몸도 건장해서 밤일도 잘하실 것 같다고 오바까지 하면서 자기 남편은 부실해서 밤일도 잘 못한다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도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뭔데요 하면서 바짝 다가선다. 사실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내가 떠났습니다. 성격이란요. 아니 점장님 같은 부처님이 어디 있다고. 아니요. 그 성격 말고 부부끼리 하는 밤일 성격. 네 하고 그녀는 완전 놀란 표정이다. 밤일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서 탈이 났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속궁합이 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 와이프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밤을 무서워하고 통증을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보챘습니다. 저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통제가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말했구나 싶어서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놀라던 정숙 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말했구나 하고 후회가 막급이었습니다. 정숙 씨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가게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고 나도 그녀 덕분에 많이 안정됐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밤에 외로울 때마다 정숙 씨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의 비디오를 볼 때도 정숙 씨를 생각하며 많이 봤습니다. 그녀가 떠나버리면 내게는 물적 심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그날 나는 내가 얼마나 정숙 씨를 좋아하는지 절감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에 불이 나게 출근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정숙 씨는 정시 출근했습니다. 그날 다행히 가게가 바빠서 둘이 모닝타임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말 나오나 걱정했는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정숙 씨가 준 장조림에 소주 한잔 하면서 정숙 씨를 생각했습니다. 11시 반 정도 되었을까 갑자기 카톡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가 내일 일 끝나고 이야기 좀 하자는 문자였습니다. 올 게 왔구나 두려운 마음에 저도 네 하고 답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입조심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정숙 씨는 정말 예쁜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센시한 정숙 씨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나오든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붙들어야지. 그날 일 끝나고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자 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둘이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와인배 갔습니다. 자리 잡고 앉자 그만둔다는 이야기 나올까봐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자. 정숙 씨가 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 그날 그 이야기하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경솔하게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정숙 씨가 놀랬다고. 혹시 정숙 씨가 그만두면 어쩌나 해서 너무 불안해요. 저 사실 정숙 씨 좋아해요. 직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정숙 씨는 정말 괜찮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더욱더 잘할 테니 제발 떠나지 않았으면 해요. 갑자기 정숙 씨가 말 중간에 물어 들어왔습니다. 여자로서 저를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 정숙 씨 여자로서 좋아해요. 매일 밤 정숙 씨 생각하며 보내요. 아니 아차하고 또 이런 실수를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갑자기 정숙 씨가 풋하고 웃었습니다. 아, 이 남자 너무 귀여워. 어쩜 이리 귀여울까? 하면서 손을 뻗어 내 입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성격 문제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밝히는 성격인데 남편은 담백하고 너무 작은 사이즈예요. 네 하고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정숙 씨를 쳐다봤다. 나를 뜨겁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점장님, 어서 한 잔 마시고 우리 둘의 성격을 맞춰보러 가요. 아하, 이럴 수가. 아하, 이런 인연이.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뜨거운 터치를 하고 싶었지만 가게 안에 다른 사람 눈이 있는지라 바로 건배를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나와서 득달같이 바로 위층에 어른들 쉼터로 달렸습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이 성격을 맞추어 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맞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너궁합이 맞는 밤성격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드디어 자기 짝을 찾았다고 들뜬 고성으로 답해왔습니다. 그놈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평생 괴롭히더니 드디어 성격이 맞는 짝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이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3번 줄의 성격을 맞춰봤습니다. 맞출 때마다 정말 완벽한 검과 검집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깥 양반이 지방에 가서 안 오는 그날을 골랐답니다. 오늘 성격 맞춰보려고 잘 꾸미고 화장하고 왔다 합니다. 그전부터 불룩하게 솟아오른 모양을 보고 자기 사이즈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저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너무 놀랬대요. 사이즈 맞는 남자 만나서 원 없이 풀어보는 게 자기 로망이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점장님이라니 그 인연에 너무 놀랬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절대로 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둘이 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격뿐 아니라 이 성격도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랑에 올인하는 무모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환타지 세계짝과 리얼 세계짝을 분리시켰습니다. 가게는 앞으로 12시에 문 열고 정숙 씨는 10시에 우리 집으로 출근한다.
집이 오피스텔이라 비교적 사생활 보호가 잘 됩니다. 아침 2시간 동안 우리 환타지 커플은 매일 성격을 맞추어 본다. 우리는 주말 빼고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가게는 정숙 씨를 수익을 나누는 동업자로 승격시켰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오키나와로 서핑 여행을 떠난다. 나와 정숙 씨는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 지키면서 살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격도 맞고 저 성격도 맞아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즐기던 서핑과 스쿠버 하러 오키나와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 와서 미순 씨도 만나서 서로 잘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운 정숙 씨가 있는 한국으로 갑니다. 카톡으로 정숙 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운 밤의 여왕님, 저 내일 드디어 갑니다. 무려 한 달을 혼자 해결한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바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밤의 황제님. 저는 더 죽겠어요. 매일 밤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네요. 드디어 모레 아침에 성격 맞춰보러 갈게요. 하하하하,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즐겁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대성공이지. 좋아하는 커플이랑 매일 성격 맞춰보고 적당히 잘 되는 가게 좋은 파트너랑 같이 운영하고 혼자 살기 딱 맞는 자가 오피스텔 하나 있고 1년에 한 번 취미생활하러 외국 가고 내 수준에 이 정도면 대만족입니다. 절대 더 이상 욕심내지 않으렵니다. 이대로 살다 가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살아온 집안은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의 환경이었어요. 큰오빠와 완전 막둥이인 남동생 사이에 끼인 둘째라는 것부터 이미 차별의 대상인데 심지어 여자로 태어나 버렸으니 정말 친척, 가족 모두에게서 차별을 당하며 자랐어요. 여자애가 하는 등의 말은 일상이었고 제게 관심도 투자도 없었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았죠. 특히 할아버지가 절 가장 괴롭혔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여자애가 게으르게 퍼질러 놀아 살이 찌는 거라고 온 동네를 몇 바퀴나 뛰게 만들고 밥도 주지 않았어요. 간식도 몰래 이불 밑에 숨기고 오빠와 동생에게만 주었고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죠. 또 공부를 잘해 부모님이 제 자랑을 하시기라도 하면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고 공장이나 돌려 지 오빠 등록금이나 마련하라는 등 구시대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가부장적인 옛날 말을 하셨고요. 부모님은 할머니처럼 대놓고 차별을 하진 않으셨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그리고 막내니까 핑계로 절 소외시켰고 아빠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작은 부분들에서 오빠나 동생을 아낀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사소한 간식 같은 것도 저는 문금 할인하는 과자를 던져주며 먹으라고 했지만 오빠나 동생은 고급 제과점이나 베이커리에서 먹고 싶은 걸 고르게 한다거나 오빠와 동생의 생일 때는 먹고 싶다는 케이크와 원하는 선물을 사주었어요. 제 생일에는 그저 미역국에 축하한단 말도 없었고요. 하지만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 먹는다는 애들도 있던 때였고 여자니까 결혼하면 이 집 사람 아니니까 하는 세뇌당한 핑계로 혼자 자위했어요. 그래도 오빠와 동생과의 사이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오빠와 동생은 편애받는 대신 짊어진 기대도 엄청났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릴 때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론 저와 다른 방식으로 철이 들었던 거죠. 서로의 상황을 알았기에 오빠와 동생은 제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고 저 또한 두 사람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동생의 공부를 가르쳐주며 잘 지냈어요. 제가 공부는 그저 그랬지만 그림 쪽에 꽤 재능을 보였거든요. 부모님은 제게 관심이 없었기에 학교 미술선생님, 담임선생님과 직접 상담해 학교 비품으로 미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교내 동아리에 들어 입시미술을 하는 언니들에게 어깨 넘어 배우기도 하고 대회도 종종 나가 결국 대학도 디자인 쪽으로 합격했죠.
대회 상금은 대부분 부모님께 돌아갔지만 상품으로 주는 대회들은 그 상품권으로 미술 재료를 살 수 있었어요. 학원 한 번 안 가고 대회를 쓸었다는 명목으로 주변 몇몇 학원들은 무료 수강을 해주는 대신 자기들 대학 실적에 제 이름과 학교를 넣어달라는 요청도 덜어 있었어요. 오빠와 동생도 본인들 용돈을 조금씩 모아 제 생일날에는 미술용품도 사다 줬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한 대학이었기에 할아버지와 많은 친척들의 반대에도 직접 학자금 대출과 학원 알바를 뛰며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을 다녔어요. 특히 무료 수강을 해준 학원에서 저를 고정적인 강사로 받아줘 금방 학자금 대출도 갚고 등록금 걱정도 없었어요. 생활비는 늘 쪼들렸지만 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돈도 벌 수 있었고 경험도 쌓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프리랜서로 그림 강좌를 띄고 또 디자인 외주도 받으며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가끔 학원에서 특강도 띄워주고요. 이렇게 쭉 늘어놓으니 마냥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지금은 총 월 700 정도의 급여 및 부수익을 받고 꽤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무수한 일들이 있었죠. 처음 그림을 시작하겠다고 집에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제 뺨을 때리며 너 같은 게 그림 좀 그린다는 소리 듣는다고 뭐라도 될 것 같으냐고. 괜히 깝죽거리지 말고 전문대나 들어가라 소리쳤어요. 너 같은 건 전문대에서도 안 받아줄 거니 피나는 노력이라도 해서 물리치료과라도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개처럼 맞는 저를 감싸주던 엄마는 따로 저를 방으로 불러 너는 왜 그렇게 못 튀어서 안달이냐고. 좀 조용하고 조신하게. 네, 안 그럴게요. 이런 것 좀 못하냐며 다그치더군요. 넌 재능이 없으니 나대지 말고 돈이나 벌라는 이야기였겠죠. 아빠는 친척집에 가서도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비꼬며 저런 것도 그림 그려서 대학 간다고 지랄이라고 우습지 않냐며 대놓고 비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서 여자가 대학 이야기를 하느냐고 또 역정을 내셨고 그날 전 모든 친척, 사촌 동생들, 사촌 언니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맞으며 반성을 강요받았어요. 감히 저 같은 게 특별한 척한 벌이라며 거짓말치고 되도 않은 행동을 한 못된 년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되도 않은 이유와 쌍욕을 늘어놓더군요. 이 정도면 저도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제 유일한 살 길이란 걸요. 뭐 이외로도 다양한 일들을 겪고 결국 좋은 대학 나와서 친척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대기업에 강연까지 하며 살고 있죠. 친척 중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저고요. 오빠에게 악감 적은 없지만 그렇게 밀어주고 돈 대줬지만 인서울 끝자락 법학과에 겨우 들어갔었어요. 그것도 추가 합격으로. 로스쿨을 준비한다곤 했지만 실패했죠. 전 그런 대학은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졸업 후엔 경기권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업했고요. 동생도 공부머리는 없고 저랑 비슷하게 그림에 조금 재능이 있는 듯 했는데 제가 당한 수모를 옆에서 지켜봤어서 그런지 그림 그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학교만 다니더라고요. 사실 오빠도 지금 다니는 법학과가 아니라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오빠는 소설을 썼는데 진짜 글을 잘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니 저희 남매는 전부 예체능에 재능이 있었네요. 아무튼 전 취업 후 집에는 거의 발걸음을 끊고 살았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친척도 부모님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 이야기하면 뜯어갈 생각만 할 거고 제 직업과 하는 일을 비난할 게 눈에 훤했어요. 오빠도 대학 졸업 후 따로 살며 집에는 걸음을 안 했죠. 부모님은 오빠가 변호사나 판사를 할 것이라며 친척집에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대기업도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오빠에게 엄청난 면박을 줬죠. 그리고 이번에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서로 전화 없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제가 일방적으로 용돈을 입금하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갔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이번에 친척들이 저와 오빠가 너무 안 와 화가 많이 났다고.
이 집안에 태어나 이런 불효는 용납 못한다며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댁으로 오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주에 강연이 있다고 했지만 니깎게 무슨 이라며 혀를 차시길래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아무튼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와 동생과는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오빠도 연락 받았냐 물어보니 오빠는 제게 오라고 하더라. 자기는 이번에도 본인과 제게 평소 같은 면박을 주면 아예 연을 끊어버릴 작정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완전히 발길을 끄는 이후에도 오빠는 종종 친척 모임에 끌려다녔는데 그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들었었나 봐요. 제가 없는 자리였으니 제 욕은 뭐 도 같았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아예 연을 끊을 작정을 할 만큼 심각했나 봐요. 전 오빠에게 오빠가 그런 생각이면 나도 좋다고. 하지만 그럴 거면 막내도 챙기자고. 오빠가 막내 데리고 살든 우리 셋이 합치든 그렇게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막내를 데리고 살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은 제가 도와주겠다 이야기했고요. 오빠는 막내는 본인이 데리고 살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같은 남자끼리니 좀 편하고 그런 게 있겠죠. 서로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주말 저는 오빠의 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이동 중에 부모님과 친척과 연을 끊게 되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생에게 연락해 우리가 들어오면 구석에서 모든 장면을 녹음해달라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했던 대로 그냥 난리였어요. 그 집 문을 열자마자 고모부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2년 이제서야 기어들어오는 꼬라지를 보라고 술에 취해 벌건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삼촌은 고모부에게서 절 넘겨봤더니 이 미친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 욕을 시작했고요. 예상은 했지만 참 다른 친척 동생들은 방에 박혀 벌벌 떨고 있더군요. 늘 제가 목소리가 컸고 당당하게 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했으니 화살은 제게만 날라왔는데 제가 없을 땐 다른 사촌들도 갈려 나갔겠구나 싶었어요. 어쩐지 제가 다시와 안심하는 듯하는 모습에 정이 털리더군요. 한숨을 쉬고 아빠를 쳐다보니 뭘 꼬라보냐며 제 뺨을 치시더군요. 고모들도 엄마도 숙모도 전부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오빠가 소주병으로 TV를 후려쳐 부수고 닥치라고 소리쳤어요. 그 후로 쌓인 말들을 쏟아부었죠. 당신들이 나한테 내 동생한테 해줄 게 뭐가 있다고 이 지랄 난리들이야.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준 적도 고생한다고 한번 안아준 적도 없는 갓잔치도 하는 것들이 나이 처먹으면 어른이야? 그따위로 늙을 거면 그냥 얼른 뒤져. 지금이라도 안 나대고 뒤지면 장례는 치러줄 테니까. 근데 나도 내 동생들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건 말건 알아서 해. 이딴 쓰레기 같은 집안 필요 없고 제발 다 내 인생에서 꺼져줘요. 오빠의 호통 뒤 저는 저를 잡고 벙쪄있는 삼촌을 밀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오늘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지랄한 거 전부 녹음했으니까 다음엔 경찰서에서 보자고요. 아, 그리고 고모부. 고모부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고모부 다니는 회사가 저희 하청인 걸로 아는데 하청회사 하나 날리는 거 일도 아닌 거 알잖아요. 공석에서 보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고모부가 유독 오늘따라 제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한 것도 저희 회사 측에서 고모부 회사 쪽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한 것 때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봐요. 오빠와 제가 동생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고 아무도 저희를 잡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희 잡아봤자 폭행죄만 추가되겠죠 뭐. 오빠 그리고 막내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가 막내에게 오빠와 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막내의 학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본인은 자퇴 후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막내의 그림에 관련한 건 제가 지원해 주기로 했고 막내는 저와 오빠의 집을 편하게 오가며 살라고 했어요. 그 후 변호사를 구해 동생이 찍은 동영상과 아빠의 폭언, 친척들의 폭언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친척과 아빠에게 맞은 흔적에 대한 사진과 병원 치료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런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모부와 삼촌,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를 고소했죠. 다른 고모들과 엄마, 숙모는 방관죄가 성립이 된다면 같이 묶어보고 안 되면 방조죄로라도 고소할 거예요. 단순 폭언과 폭행 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 가족이라 둥글게 합의하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운이 좋은 건지 제 복을 걷어차는 건지 고모부는 제 회사 및 집까지 찾아와 절 협박하고 위협해 전 바로 112에 전화해 현행범으로 잡아 넣었어요. 이쯤 된다면 적어도 고모부 한 사람은 지독하게 엿먹일 수 있겠죠. 친척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기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기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도 했으니 얼굴 마주볼 일은 법원이나 경찰서밖에 없겠네요. 사실 할아버지가 가장 믿고 싫지만 제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기절해 쓰러지셨고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 들으니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리도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단 한 번도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 죽어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을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평생 저를 괴롭힌 사람이니까요. 지긋지긋한 부모님과 친척 얼굴 안 보고 목소리 안 들으니 정말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오빠 친구를 소개받아 연애도 시작했어요. 악착같이 산다고 연애도 못하고 일에 찌든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그건 핑계고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결혼한 어른들 중 좋은 사람은 보질 못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연애를 해보니 꽤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인데 꽤 행복했어요. 전 앞으로도 제 가족, 오빠와 막내, 그리고 사랑하는 남친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제 커리어를 쌓으며 살 거예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규직이었고 그녀는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도와주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얼굴만 본 정도이고 사실 아줌마가 나이치고 많이 곱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만 있을 뿐이었지. 제가 그녀와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서로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하나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는데 저만 결혼 준비는커녕 애인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결혼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저에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주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막 전문대 졸업해서 취직을 한 2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솔직히 저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전제로 소개팅에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확실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초반부터 결혼 상대를 붙잡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재다가 나이 먹고 나서 조건 맞춰 결혼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자기가 가장 주가가 높은 20대 초반인 시절에 기반 괜찮고 쓸만한 놈 골라서 하루빨리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속물 같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눈에 제가 차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의 당당한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그 여자가 별로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데도 그녀를 쫓아다니게 되었지요. 어떻게든 잘 보여 보겠다고 비싼 밥도 사 먹이고 선물도 하고 하면서 억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날도 적당한 선물에 비싼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 길이었지요. 그 여자는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아도 된다 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지만 저도 오기가 생겨서 집까지 무조건 바래다 주겠다고 하고 억지로 따라 나선 거예요. 별다른 대화도 없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제가 진심을 다해 그 여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면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길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더니 대뜸 엄마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그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도 사실 긴장이 되기는 했는데 괜히 어머니가 오셨다고 도망가면 이상한 놈 취급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어머님한테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놓자는 심정으로 쫓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불러서 뛰어간 사람이 자세히 보니 회사에서 몇 번 보던 그 비정규직 아줌마인 그녀였습니다. 맨날 회사에서는 정장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집 앞이라고 편하게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 느낌이 새롭더군요. 나이가 50대를 바라보는 상황인데도 깊게 드러나는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뒷모습만 보면 그녀가 딸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와 딸이 아니라 자매라고 착각을 하겠다 싶을 정도로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매일 입는 고리타분한 회사 복장으로는 그 정도인지 눈치챌 수 없었고 머리도 바싹 뒤로 땡겨 묶고 다니니 액면가가 딱 그 나이대 아줌마로 보였는데 밖에서 보니 30대까지는 솔직히 무리가 있지만 40대 초반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7살이었으니 그녀가 40대 초반처럼 보인다면 사실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고 저한테는 누나나 마찬가지처럼 보이던 외모였어요. 처음에 그녀는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귀찮게 하는 남자이지만 당당하게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감 있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지가 괜찮았나 봅니다. 그녀가 시간을 보더니 저녁도 늦었는데 집에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받은 그 여자가 그녀를 향해 뭘 밥까지 주냐며 식사하고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녀는 아마 제가 딸의 남편감으로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기 시작했지요. 분위기는 차갑고 얼어붙어 있었지만 제가 딸의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탐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소개받은 그 여자는 안중에도 없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오히려 거기서 뿜어내는 완숙미까지 느껴지는 그녀에게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복장인데 반해 아직도 눈화장은 짙어있고 속눈썹은 뭘 붙인 건지 굉장히 두껍게 진한데 그 커다란 눈 속에서 헤엄을 다 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녀와는 별다른 이야기를 못하고 그녀의 딸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심통을 부리는 바람에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윗감으로 점수를 따고 싶은 생각보다 그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기에 오히려 그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개받은 그 여자야 앞으로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그녀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몇 번씩이고 마주치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출근을 해서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번은 회사에서 마주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오늘도 마주치지 않겠나 싶었고 그녀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나와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잔뜩 긴장이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구내식당에 가니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저쪽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에 홀린 듯 식판을 들고 그녀가 식사 중인 맞은편 앞자리로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고 이윽고 그 앞에 어제 봤던 남자인 제가 서 있는 걸 보니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녀가 어제 낯이 익다 했더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냐고 반응을 하더니 맨날 정장 입은 것만 보다가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못 알아봤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녀한테 저도 맨날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집에서 편하게 입은 모습으로 처음 봤는데 저는 그녀인 걸 한 번에 알아봤었다고요. 따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모자 관계처럼 안 보이고 자매처럼 보이더라 너스레를 떨면서 농담을 하나 던졌는데 그녀는 표정에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추근덕거려보려고 던진 농담인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녀의 딸과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게 무리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거죠.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그녀와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계약직이다 보니 정규직 직원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식사를 혼자 했었는데 요즘은 저랑 같이 식사를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맞지만 그녀 또한 젊게 살아서 그런가? 20살 가까이 되는 나이차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와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인가 그녀와 계속 점심 식사 때마다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제가 딸을 잘 안 만나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랑 가까워지고부터 안 만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그녀의 딸이 저랑 한참 만날 적에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맨날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아 보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통 보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딸하고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게 어머니인 자기가 같은 회사 동료라서 그래서 부담이 느껴져서 그러는 건지 뭐 그런 걸 물어왔습니다. 그녀 딸이 요즘 제 연락을 기다리는지 집에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다닌다고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녀가 만나는 게 저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랑 소개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애초의 목적이 어차피 할 결혼이면 결혼 상대를 자기가 고를 수 있을 때 가고 싶다는 거였으니 저 말고도 동시에 대여섯 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솔직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제일 핫지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혹시 그녀의 딸과 저희 사이가 걱정돼서 혹시나 저와 진도를 더 못 나가고 이렇게 대화만 나누는 친구 사이로 남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녀의 딸이 제 연락을 기다릴 이유가 없을 거라면서 그녀가 지금 결혼 상대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녀에게 이젠 솔직히 당신 딸보다 당신이 더 관심이 있으니 이제 자기 행복에만 신경을 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윗감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 건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딸 이야기인데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서 저보고 자신감을 가지라 하더군요. 자기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딸이 결혼 상대라고 집까지 바래다 주게 한 것도 제가 처음이고 집안까지 들어오게 한 것 또한 제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녀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집안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안 된다 했지만 결국에는 집에 들어왔다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자꾸 그녀의 딸과 제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시키지도 않은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 하더군요. 애초에 그녀의 딸에게 관심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기에 또 그녀 말을 들으니 혹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쫓아다니게 만들 정도로 젊고 예쁜 맛이 있었고 그녀 또한 그녀 딸 때문에 저를 멀리하는 거라면 언제가 돼도 이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랄까요? 그래도 지원 사격을 해준다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그녀의 딸을 만나다가도 사실 진짜 저한테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괜히 제가 자꾸 그녀 딸한테 얽매인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또 없겠다 싶어서 도와주는 대신에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정식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잠깐 밖에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 하길래 제가 일찍 도착해서 그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지요. 그녀는 처음 그녀의 집에서 봤을 때처럼 회사에서 보여주는 사무적인 모습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일부러 더 꾸미지 않은 것이 혹시나 그녀가 그녀의 외모가 빼어난 걸 알고 자기 딸을 더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그녀의 꾸미지 않은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묻길래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요. 그녀 입장에선 제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녀랑 같이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하는데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녀의 딸이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녀가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괜히 사람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듯 보였는데 저는 저대로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괜히 사람 붙잡아 놓고 있는 것 같으니 그녀가 저를 지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꺼내면서 애써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딸 어릴 때 사진이나 보지 않겠냐며 앨범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제 눈엔 그녀 딸의 어린 시절 사진보다 길게는 20년 전 그녀의 젊었을 적 사진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미모에 감탄을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녀 사진을 가리키면서 정말 예쁘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얼굴도 살짝 붉히더라고요.
그때 묘한 분위기가 오고 가서 두 사람 심장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는가 보지만 그렇다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다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다는 걸 짐작했는지 농담을 하면서 받아 넘기더라고요. 20년도 훨씬 전이니 지금의 저보다 어릴 때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농담한답시고 자기가 딸보다 낫지 않냐고 장난스레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에 따님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우시다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얼굴이 전에 없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도 없어지고 오히려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녀의 딸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저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고 잘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입을 여는 순간 현관문 쪽에서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딸이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녀 또한 방금 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기에 옆에 붙어있던 저를 후다닥 떼어내고는 현관문 쪽으로 그녀의 딸을 마중하기 위해 나갔는데 완전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결혼할 상대라고 해서 남자를 한 명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그녀도 그동안 착각을 했던 게 그녀의 딸이 연락을 기다리고 지루해하던 건 제가 연락이 뜸해지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빠서 연락이 뜸했기에 아쉬워했던 겁니다. 그날도 약속이 따로 있던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 온 거였는데 둘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예 그날 어머니인 그녀에게 인사를 시키러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현관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고 이윽고 저도 현관문으로 나오면서 그녀의 딸과 함께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같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딸 또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어떻게 찾은 결혼 상대인데 어떻게 둘러대야 하는가 하면서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한 명만 빼고 이 상황이 뭔가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였지요. 그때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녀의 엄마 팔짱을 끼고 우리 오늘부터 연애하기로 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딸이 결혼 상대를 데려온 상황에 제가 뭣도 아닌데 혼사길을 막아버리면 앞으로 그녀를 다시 만나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으니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허리를 감싸고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사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둘이서 그날부터 눈이 맞아서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오늘 안 그래도 너가 늦게 들어올 줄 알고 집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집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후다닥 집에서 도망 나오듯 뛰쳐나왔습니다. 어쨌든 둘이서는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하고 그녀의 딸에게 결혼할 남자와 둘만 있을 시간을 만들어준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녀와 제가 밖에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그녀에게 그러면 저희 집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의 제 진심을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 딸에게 정신이 팔려서 집까지 가게 되었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라고요. 당신의 딸과 제가 몇 번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아까 한 말은 진심도 섞여 있는 저희 희망사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날 저녁에 그녀의 딸이 결혼할 상대방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저와 그녀가 저희 집에서 벌였던 일보다는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여자친구 없이 지내긴 했지만 20년을 가까이 과부로 지내온 그녀가 참아온 것에는 비할 바가 없었을 겁니다. 아래층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제 집 현관문을 두드릴 정도로 정말 제 인생에 두 번은 없을 정도로 과격한 한때를 보내게 되었지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녀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그녀의 딸이 집에 데려왔던 그 상대방과 잘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딸을 먼저 두고 자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딸 눈치를 보면서 살 셈인지. 이제는 당신 행복 찾으라 말해주지만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루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차분히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행복할 시간은 한참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말이지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뤄지기 힘든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힘이 드네요. 시작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뭉쳤습니다. 반 친구들 몇 명이 시내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들 학원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입은 채로 PC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오락실도 가고 시내 구경도 했지요. 그대로 집에 가기는 아쉬웠지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노래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시내 구석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엄마랑은 비교도 안 되는 미인이었지요. 그리고 나이도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어머니께 인사를 했고 그녀도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노래방비를 내주셨고 오늘 하루는 신나게 놀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에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살짝 가릴 정도였습니다. 왠지 얼굴을 살짝 가리는 게 멋지다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긴 했습니다. 그게 불편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자르긴 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때 문득 친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리듯 그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선희 친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고 아름다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엄청 반기셨지요. 막상 어머니 앞에 있으니 많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스타일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했지요. 덕분에 눈을 가리고 있던 스타일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짧게 자르니 인물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많이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부모님도 만족해하셔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쯤 갔었는데 그 뒤로는 미용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를 볼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친구의 학교 생활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도 그 미용실을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면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혼을 하신 터라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반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 늦게 가기도 했고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다가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미용실로 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어머님과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히려 아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만날 때는 팔짱도 끼곤 했지요. 40대 중반이셨지만 무척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랑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친구네 집에서 어머니와도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대에도 덤덤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면서 잘 되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입대 날이 다가오자 엄청 우셨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집을 나가던 때와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입대 날에 저도 함께 배웅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울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훈련소에 보내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대던 가족이 떠나니 상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야 진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아닌 한여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힘줘 안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놀라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서로의 감정이 조금 고장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핑계로 국도로 빠져나왔고 바람을 쐬고 함께 저녁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한적한 곳에서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키스를 하자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받아줄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포기를 했는지 저를 받아주었지요. 저는 그제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녀도 제 고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텔로 차를 몰아갔지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저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색하게 제 품에서 잠이 깼지요. 우리는 어색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그녀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죠.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녀가 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와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녀를 찾아가 사과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그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저도 잘못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힘들다며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타이르시더군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사실은 그녀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도 외로운 것이 사실이었고 제가 의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에만 충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애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손님이 없을 때는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녀의 집에서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녀도 이전보다 더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더 젊게 입으시고 화장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딱히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고 즐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길게 가지 못할 즐거움이었습니다. 친구가 벌써 휴가를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친구를 반겼습니다. 다시 아들 친구로, 친구 엄마 사이로 돌아간 것이었죠.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복귀를 한 뒤에도 그 미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엄마이고 나보다 25살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축복받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때 정말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와 이대로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우린 서로 진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도 현실을 알지만 그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 날짜가 결정되었을 때 정말 매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영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제 욕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저는 부모님이 아닌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 전에 부대 근처에서 방을 구했고 새벽까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몸을 섞은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인 채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만 쏟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대를 했고 그녀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서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미용실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군생활보다 그녀를 잊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한 지도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집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안부나 묻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그녀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5살 남자예요. 한창 이쁜 여자친구와 연애를 즐기면서 대학생 시절을 보낼 나이이지만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은 엄마 친구인 연상의 그녀가 있습니다. 뭐 제 기준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이지. 중년의 시선으로 그녀를 보신다면 한참 물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40대 후반의 여성이네요. 처음 시작은 군대를 막 제대하고 힘이 남아돌아 주체를 하지 못할 때였어요. 전역한 시기가 참 애매한 게 입대 날짜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다 보니 2학년 복학할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 안에 처박혀서 복학할 때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알바도 안 하고 폐인처럼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했어요. 핑계라면 핑계인 게 살면서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용돈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던 저인지라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칭찬할 점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전 10시에는 꼭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엮기도 들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공원 헬스장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강변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스트레칭이나 운동기구 있는 곳으로 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고 왔어요. 인생 중에 제일 체력이 좋고 힘이 넘쳐났던 게 턱걸이 신개를 다 하고 쉬지도 않고 바로 팔굽혀펴기도 신개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제가 엄마 친구인 그녀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운동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서는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거든요. 보통 일반 엄마들 같으면 화도 내고 저게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맞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엄마는 점심을 챙겨주려고 꼭 집에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밥하기 싫은 날에는 엄마가 자기 친구 가게로 가서 먹자며 저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도착하면 엄마 친구는 저녁 장사를 하려고 가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랑 너무 친한 사이라서 연락도 안 하고 가더라도 반갑게 인사하며 한 상을 턱하고 내놓았어요. 영미야 나왔어. 그래, 어서 와. 너희 모자는 볼 때마다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분이 좋다야. 오늘은 뭐를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너 힘들 것 같아서 초밥 포장해 왔어. 그냥 이거 먹자. 너 초밥 좋아하잖아. 그래도 눈치는 있네. 안 그래도 어제 늦게까지 장사한다고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잘 되었다. 가게 테이블에 펼쳐놓고 먹기 시작하면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의 눈은 아줌마를 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엄마 친구는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정말 40대 후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동안에다가 허벅지는 근육이 오를 대로 올라서 말벅지라고 해야 되나. 암튼 말랑말랑한 모습이 아니라 땡땡하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탄력이 좋게 보이는 게 정말 눈이 호강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건 각자의 취향이지만 빵댕이는 적당하고 배는 약간 나온 모습이 정말 보기 좋거든요. 옷차림은 동네 중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라서 타이트한 거를 주로 입고 이건 타고나야 하는 건데 눈빛이 정말 물속에서 바로 빠져나온 듯이 촉촉해요. 서빙을 할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빵댕이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흔들면서 실룩실룩거리는지 주위 사람이 넋놓고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녀는 고등학생 아들이랑 대학교 1학년 딸이 있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대학교 다니는 딸 때문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멈춘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초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뭔가를 잠깐 생각하더니 저한테 여기서 알바를 할 생각이 없냐고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알바를 해본 적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며 거절을 하니깐
엄마가 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야,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이참에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너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만 키운 것 같다. 밥값도 하고 돈도 한번 벌어봐. 아줌마 앞에서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줌마도 마치 엄마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잘해줄게. 이참에 한번 일해보는 것도 살아가면서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압박해 들어오는데 저는 꼼짝없이 알겠다는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매일 아줌마와 부대끼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쁜 일이 아니라 찬스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애 처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아줌마를 몰래 쳐다보며 감상도 하고 언제쯤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도 계속 하였네요. 여기서 변수 아닌 변수가 있었는데 단둘이 일하면서 정을 쌓다가 결국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저희 행복회로가 출근 첫날 와장창 깨어져 버렸어요. 알바 첫날 가게로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테이블 정리도 해가며 일을 하고 있으니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애 한 명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으로 생각을 하고는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되어서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줌마는 이런 저를 보고 웃으며 주방에서 나오더니 같이 일할 알바생이라고 서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취향이 확고한 게 20살 초반의 그녀의 느낌은 너무 말랐고 애 같다고 해야 되나. 볼륨감이 넘치는 아줌마를 보다가 그녀를 보니깐 정말 이성으로서는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줌마는 딱 붙는 원피스나 타이트한 트레이닝복을 자주 입었는데 정말 그 허벅지는 어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동탄룩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딱 그런 느낌으로 원숭미를 마음껏 발산해서인지 너무 마른 알바생 그녀는 정말 티끌만큼도 이성으로 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자 알바생과 하루하루 일을 하다가 언제부터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머니가 점차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님 본능적으로 그런 건지 갈수록 농염해지고 옷차림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만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줌마의 몸매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알바 시간이 내가 오후 3시쯤 시작하고 여자 알바생은 오후 5시쯤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랑 단둘이 일을 하다가 혼자 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아줌마가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청소를 하다 말고 주방으로 가서 보여지는 광경은 혹시 빨간색 발레게 달린 의자 아시나요? 포장마차나 파라솔 같은 걸 펴놓고 앉는 의자요. 그걸 놔두고는 거기 위로 올라가서 뭘 찾는지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절 부른 이유도 혹시나 넘어질까봐 좀 지탱해달라고 부른 거였어요. 서둘러 아줌마 뒤쪽으로 가서 잡으려고 서니 눈앞에는 아줌마의 탐스러운 빵댕이가 있고 옷도 입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얇아서 당최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영부영거리면서 손으로 받치는데 꽉 좀 잡아줘. 아, 네. 에라이 모르겠다는 생각에 한쪽 손은 허리에, 한쪽 손은 허벅지 쪽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정말 아줌마가 그대로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중간 쪽으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면서 저의 불끈이는 변하기 시작했고 두 손이 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쯤에 갑자기 아줌마가 어어거리면서 제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줌마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손으로 아줌마를 받치는데 넘어지면서 한쪽 손은 아줌마 원피스 위쪽 끈과 옷 사이로 들어가서 그걸 움켜쥐게 되고 아줌마 치마는 걷어 올라가서는 다 오픈되어 버린 거예요. 밑에 깔린 저랑 아줌마의 자세는 옆에서 그 장면만 보고 있으면
조리실에서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100% 아줌마가 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당탕탕 거리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넘어졌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너도 괜찮은 거야? 서로 다친 곳이 없는지 묻고는 아줌마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몸을 더욱 밀착해 오는 거예요. 지금 자세랑 내 손이 거기로 들어가 있는 걸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가쁘게 내쉬면서 저를 빤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깐 아줌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의 행동을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아님 아줌마의 시그널인가? 헷갈려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곧 확신으로 변했어요. 아줌마가 제 불끈이를 살살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하다 못해 터져 나갈 것 같은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자연스럽게 저도 박자를 맞추며 바쁘게 아줌마에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딸랑거리며 가게 문이 열리더니 엄마 어디 있어? 정말 하늘이 무심한 게 하필 이 타이밍에 대학생 딸이 용돈을 받으려고 가게로 찾아올 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줌마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가버리고 저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라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빠르게 움직이다가 앞으로 철푸덕 넘어지면서 마치 찰리 채플린인 것 마냥 원맨쇼까지 했네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다 깨진 거는 물론이고 잠시 후에는 알바하는 여자까지 와서 아줌마와의 진도는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이후 둘만 있게 되면 아줌마와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거짓말처럼 다시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알바와 사장으로의 관계로 돌아가 버렸어요. 조바심과 젊은 혈기만 있는 저와는 달리 아줌마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네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나? 아줌마가 밤 10시쯤에 문을 닫고 3명이서 회식을 하자는 거예요. 주방으로 가서 아줌마는 안주거리를 만들고 저랑 여자 알바는 기본 안주랑 술을 세팅하고 기다렸어요. 술자리 스킬도 남다른 게 아줌마는 폭탄주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종류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링겔주라고 소주를 아래쪽에 놓고 위에 매화수를 거꾸로 올려놓고는 자동으로 섞이게 해서 만들거나 소백산주, 고진감래주 등 그날만 6에서 7가지로 만들어서 먹는데 정말 해롱해롱해져서 뿅 가더라고요. 한참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줌마 옆에 꼭 붙어서는 즐기고 있으니 여자 알바생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응, 자기. 나 지금 먹고 있지. 벌써 가게 앞이라고? 알았어. 잠깐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여자친구가 회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태워주려고 가게로 찾아온 거였어요. 여자 알바생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쏜살같이 나가버리길래 저는 술자리가 끝난 것 같아서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아줌마는 물끄러미 보더니 치우지 말고 둘이서 조금만 더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다시 나한테 기회가 찾아왔어. 라고 생각을 하며 지난번 성공하지 못했던 아줌마를 이번에 잘하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주를 1병, 2병 먹는데 이거 참 난감한 게 인생에 대해 조언 아닌 조언을 하면서 하품만 나오는 소리를 하길래 잠들지 않으려고 흐트러진 아줌마의 모습을 보며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어린 놈이 한번 사랑을 해보겠다고 고생했으니깐
좋은 결과가 나왔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전까지 술을 들이키며 인생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을 앞에 앉아서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갑자기 고개가 팍 꺾이더니 순식간에 사람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대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분노 같은 게 올라왔고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엄마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대리를 불렀네요. 그때까지 아줌마 주소를 몰랐기에 흔들어 깨워서는 겨우 주소를 알 수 있었어요. 대리를 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는 아줌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여기서 아줌마가 요물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금방까지 몸도 가누지 못하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혼자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업고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하고 도로 쪽으로 뒤돌아서는데 저를 부르면서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서 커피 먹고 가는 건 어때? 사장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집에 자녀분들 있을 건데 어떻게 가요? 왜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보기보다 겁이 많네. 지금 아들은 기숙사에 있고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이틀 뒤에나 오니깐 겁먹지 말고 가자. 아참, 나 이혼한 거는 알고 있지? 네. 그거야 뭐. 그럼 어차피 늦은 거. 한 잔만 먹고 갈게요. 그렇게 아줌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남자 물건은 보이지 않았고 여자 향기가 물씬 나는 집이었어요. 사장님은 집에 도착하자 부엌으로 가더니 커피보다는 꿀물이 좋을 것 같다고 한 잔 태워주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둘이서 조용히 홀짝거리며 먹는데 적당한 긴장감과 오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긴장감이 어떨 때는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스릴 넘치고 좋더라고요. 꿀물을 반 정도 먹었을 때 문득 남편이랑 왜 이혼한 건지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어요. 사장님, 왜 남편분이랑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뭐 그냥. 처음에는 우리도 다른 부부처럼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이혼을 한 이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과 아줌마도 거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바로 가게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식이 있던 날 늦을 것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집에 빨리 오게 된 날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필이면 회식이 취소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날 일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 만나던 연인과 헤어진 게 아니고 계속 만나왔으며 하필 그날 부부 침실에서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적나라한 둘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생활을 하다가 이러다가는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생각에 깔끔하게 이혼하고는 지금의 모습처럼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다 끝낸 아줌마는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뜨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옆으로 가서 꼭 안아주고 눈물도 닦아드렸네요. 품에 안긴 아줌마는 속삭이듯이 오늘 혼자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자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나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네요. 얼른 집에 연락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갈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 거실 소파로 이동해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어요. 아줌마는 아들 옷가지들을 들고 와서 던져주며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몸이 너무 끈적여서 씻어야겠다고 하고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줌마가 씻으러 가자마자 저는 아들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티셔츠는 그런대로 맞아서 입었지만 바지가 보기보다 꽉 끼어서 그만 저의 불끈이의 힘찬 모습 그대로가 다 표현되는 거예요.
급한 대로 손으로 최대한 가린 채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 방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씻고 나오다가 넘어진 아줌마가 보였어요. 목욕 가운은 위쪽으로 말아 올라가 있고 아줌마의 그곳이 적나라하게 나와서는 저에게 인사하듯 유혹하였어요. 넘어진 아줌마를 일으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은 채 아줌마의 그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귓가에서 자기 좀 일으켜 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제야 정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넘어진 아줌마를 침대에 눕혀드리며 어디 아픈 곳은 없냐고 물어보았어요. 아줌마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자세를 엎드린 자세로 바꾸더니 허벅지가 놀라서 뭉친 것 같다며 조금만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아줌마는 가운만 입고 있었고 안에는 하나도 안 걸친 상태라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주물러 주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곳을 어느 정도 안마를 해주다가 용기를 내어 위쪽으로 손길을 천천히 옮겼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목적지로 가는 동안 아줌마는 뜨거운 입김만 내뿜을 뿐 올라가는 손길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가만히 있는 아줌마의 모습에 더욱 용기를 내어 손을 더 위쪽 계곡으로 올라갔고 이런 저희 행동을 다 알 건데 아줌마는 계속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탄력 있는 그곳으로 저희 모든 걸 넣어버렸어요.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둘은 30분 정도를 사랑을 나누었고 어느덧 대화를 하면서 같이 누워 있었어요. 아줌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자기 말고 사랑을 언제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리기도 했고 왠지 분위기가 많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이 처음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니 아줌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화였어요. 아줌마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오늘 자기한테 모든 걸 맡기라고 말하고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스킬들을 보여주며 황홀할 정도로 신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4시간 동안 몇 번의 사랑을 나누었고 그중 2번은 아줌마가 입으로 저희 모든 걸 받아주었어요. 마지막 사랑까지 나누고 아줌마는 꿀꺽 먹는 스킬까지 보여주고 나서야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아줌마와 저와의 관계는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네요. 지금은 학교 복학한다고 알바도 그만두었고 그냥 사랑을 하는 사이로만 지내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기는 싫네요. 조금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30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고 말하네요. 오늘은 다른 곳에 가기도 귀찮고 차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아줌마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어 이만 줄이고 다른 내용이 생긴다면 다시 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언니였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5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저희 부부는 마음 많은 신혼이라 뜨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혼자서 권태기라도 온 건지 저를 대하는 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밤마다 사랑도 피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매일 밤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니 저는 술상을 차려주고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취해 있더라고요. 제 딴에는 남편 기분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지만 사실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매일 밤 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마시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니 저는 입을 꾹 닫고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얼마 전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지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운동을 많이 해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딱 봐도 남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외모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서 저랑도 친한 사이이고 지금까지 식사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키가 작고 왜소하며 겉모습만 봐서는 남자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끌리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또 친구를 불러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술상을 부탁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주자라는 심정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편으론 지안 씨가 온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들떴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만든 술자리였지만 야근 때문에 남편은 늦게 집에 왔고 지안 씨가 그동안 저랑 둘이서 가볍게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지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남편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랑 지안 씨는 이야기를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자마자 저희 둘과 술 진도를 맞춰야 한다며 소맥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는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이 술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의라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렇게 먹더니 1시간 뒤 거실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12시간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렇게 술을 마시면 버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뻗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저는 지안 씨와 함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이 너무 좋은데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팔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는 장난도 쳤고 남편이 없으니까 좀 더 지안 씨에게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가끔씩 남편이 이렇게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잠에 빠져 정신이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서 11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안 씨도 너무 취했는지 그만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지안 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출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씻고 편하게 자고 가라고 말이죠. 지안 씨는 예상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더니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안 씨가 나올 동안 제가 술상을 모두 정리한 뒤 작은 방에서 자라고 이불을 펴줬는데 그때까지 남편은 거실에서 뻗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안 씨가 씻고 나온 뒤에 저도 샤워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했는데 한 지붕 아래에 2명의 남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두근거리며 묘했습니다. 물론 3명 다 다른 공간에 있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근거렸고 당연히 두근거림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지안 씨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살며시 잠에 들려던 찰나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막 잠에 들던 때라서 딱히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이 소파에서 자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싶어 남편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를 살며시 안으며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어 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저도 모르게 몸을 뒤척였는데요. 그러자 저를 힘껏 껴안더라고요. 평소에 제 남편은 저를 꽉 껴안는 습관은 없었는데 저를 너무 꽉 껴안는 게 좀 이상해서 밀어내서 얼굴을 봤더니 남편이 아닌 지한 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지한 씨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한 씨가 제 입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며시 끌어안고 제 봉긋한 윗부분을 쓰다듬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며 그냥 품에 안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저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나는 유부녀이고 남편이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을 하긴 했습니다. 지한 씨를 뿌리치려 했지만 지한 씨의 국달한 것은 이미 제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꽉 채웠고 이미 축축해진 저는 반항하기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반항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뒤늦게 일부러 반항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대로 지한 씨를 두 팔로 껴안고는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저희는 숨을 죽인 채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황홀했어요. 저는 첫 경험이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남편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이렇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누구랑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제 남편처럼 작고 날씬한 남자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들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상스러운 말들과 거친 숨소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요동치는 굴다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환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서 나간 다음 날 아침까지 저희와 함께 해장국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더 이상 남편을 통해 만족할 수 없겠다고 느낀 저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남편도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딱히 욕심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신호를 주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은 항상 회사에서 지친 상태로 퇴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대로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에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오랜만에 모인 지한 씨와 다른 남자 후배 한 명과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까지 곁들이고는 다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방에서 어김없이 술에 취해 일찍 잠들어 버렸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춤추다 보니까 어쩌다 지한 씨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춤을 췄는데 그날따라 유독 지한 씨의 몸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여서 그런지 저는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랑 춤추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 들어서 제가 벌써 아줌마가 다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저도 아직 대학생 같은 청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저희는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때 비가 조금씩 와서 신랑과 후배가 택시를 붙잡고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지한 씨와 노래방 옆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를 사서 같이 쓰고 둘을 뒤따라갔습니다. 가까이 오라며 어깨를 손으로 살며시 감싸는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비를 좀 맞은 데다가 새벽이라서 공기가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처럼 제 몸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 설렘이 싫지 않아서 자꾸만 지한 씨에게 제 봉긋한 부분을 갖다 댔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지한 씨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저에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이미 저를 한번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저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의 아내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근육질의 터프한 지한 씨 같은 남자를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집 근처라서 혹여나 누가 볼까봐 저희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모든 걸 다 적셔버리고는 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지한 씨의 입술이 계속 생각나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네요. 어찌나 생각이 많아지던지 아침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한 씨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일같이 지한 씨를 생각하면서 감옥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술과 골프, 낚시 프로그램을 보는 건데 반면에 지한 씨는 평소에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경제나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저랑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지한 씨를 만났다면 저는 절대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지한 씨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관계를 지속해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가정주부 주제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외간 남자가 남편의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니 더더욱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